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소화해내면서 2,5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지수 일제히 하락 전환된 상태인데 그렇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수준으로 2,490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0.51% 좀 하락합니다. 코스닥 쪽 하락폭이 조금 더 큰데 현재 71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지금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63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 역시도 290억 원, 300억 원 넘는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1,036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688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24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978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지금 4분기 매출액이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0.7% 상승세 유지하면서 55,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추가적인 낙폭 보여줍니다. 1.4% 하락하면서 192,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오늘 바이오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1.63% 상승하면서 100만 원 선 바로 아래에서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7% 약세 기록 중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76% 상승하면서 거래가 18만 5,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아 보합이고 KB금융이 내려갑니다. 0.58% 하락. 네이버 역시도 0.2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크게 올랐던 제약, 바이오 대표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76% 하락하면서 31만 7천 원, HLB가 1.39% 내려가면서 7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차 전지 대표주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8%, 시총 4위 에코프로가 1.2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3% 약세 기록하면서 거래가 23만 4,500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미가캔바이오가 2.8% 내려가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은 1% 추가 상승합니다. 거래가 16만 2,200원이고요. 휴젤이 1.6% 약세로 거래가 26만 7천 원, 클래시스도 동반 하락 중입니다. 1.74% 하락하면서 거래가 5만 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리노공업 오늘 시총 10위에 다시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가는 보합입니다. 특징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는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퍼드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폐렴과 코로나19, 마스크 관련주까지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유튜바이오가 23.8%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3,565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녹십자 MS도 20%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4,875원. 수젠텍도 10% 가까이 올라갑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9.03% 상승하면서 거래가는 9,5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CES에서 SK그룹이 유리기판 실물을 선보이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필옵틱스가 6.35% 강세로 거래가 22,600원이고요. JNTC도 4% 가까이 올라갑니다. 2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선보인 SKC 5.4% 상승세 시연 중입니다. 거래가는 126,700원입니다. 이어서 환율 체크하시죠. 환율 어제 크게 레벨을 낮췄죠.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이후에 오늘 9시 35분 기준으로 1,453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소화해내면서 2,500선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폭 오르는 정도로 좀 방향을 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 하단이 지지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세구 백만개미 당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우리 증시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네. 큰 폭의 반등도 보였고 네. 오늘은 또 삼성전자 실적도 발표된 날인데 네.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은 뭐 좋다,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종의 이것도 기저효과인데 우리가 12월에 굉장히 악재가 많았잖아요. 여러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시장이 극도로 나빠졌던 게 12월이고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그것도 우리 산업 구조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답이 조금씩 나오면서 어떤 섹터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전국 혼란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미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러니까 해결적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봄은 오는데 꽃샘추위는 아직 많이 남았다. 네. 그래서 뭐 꽃샘추위가 온다 그래서 계절이 거꾸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고생이 안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올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굉장히- 되게 갖고 봤는데 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네. 사흘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올해 중요하죠. 들어서 네. 나타났어요. 네, 그게 이제 3일인데 두 번째 날이 가장 컸고 네. 어제 좀 줄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실 때 이 파생 상품하고 동시에 좀 보시는 그런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생은 그 정도 올리고 여기서 다시 접었다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 시장이 큰 흐름의 상승으로는 간 것은 아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점 쪽에서 상당히 그 확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진짜 이제 이제 대한민국 매력적이다 시장이 이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파생과 연관해서 요건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거 이번에는 이제 CES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산업 구조상 IT 쪽에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네.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거 CES를 앞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좀 소멸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남은 게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바이오 쪽이 산발적으로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거를 미리 좀 땡겨다가 근데 아직은 시장 전체의 흐름에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환율도 되게 아킬레스건처럼 작용을 했던 거는 네. 분명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니까 환차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네. 빨리 털고 나가자 이런 네. 식의 움직임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거는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보면 우리 CDS 프리미엄이라는 걸 보잖아요. 있죠. 네. 그게 레고 사태 때보다 더 낮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는 아니다. 네. 다만 너무 시끄럽다. 이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거고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애쓴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 1,450원대로 환율을 일단 끌어내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뭐 올라가겠지만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환율 역시도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1,400원이 깨져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보는 게 그 언저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참 여전히 변수가 많고 아까 꽃샘추위 얘기하셨지만 꽃샘추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봄을 기다리는 네. 이런 투자자들인데 네. 올해 초에 이제
어쨌든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좀 사볼까? 네. 연초 대기 자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뭔가는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봄이 오나 봐. 그럼 내가 남보다 먼저 가야지. 먼저 사야지. 네. 그래서 그냥 맨발 벗고 나갑니다. 그럼 추워요. 신발도 안 신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반 투자가의 경우는 꽃망울이 피면 그때 나가셔도 꽃은 만끽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자의 그 접근 단계가 처음에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하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하면 보통 이제 거기서 섹터나 종목이 압축이 되잖아요. 네. 그 종목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거거든요. 뭐 얼토당토하는 종목을 갖다 기술적 분석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좁혀놓은 인베스트먼트 풀을 놓고 그 실제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그거를 봐가는 추적해가는 시간으로 잡으시면 오히려 좋다. 오히려 먼저 들어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잘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가의 경우는 기관은 돈도 많고 그러니까 뭐 분할해서 어느 정도 쌓아가고 이런 게 있지만 개인의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쉽게 얘기해서 나만의 인베스트먼트 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수족관이죠. 뭐 거기 물고기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뭐 먹을까? 그게 최종적으로 매매 타이밍은 테크니컬 분석에 의한 기술적 분석이 그런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왔습니다. 네.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6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예. 그 뭐 기대는 뭐 그 하우스마다 조금 달랐지만 8조 이상을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닝 쇼크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이제 삼성전자 희한하게 특유의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도 특유의, 있어요.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주로 개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물러날 건 없다. 가격상. 그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2월 17일까지 총 3조를 자사주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매일 이제 500억에서 700억 사이를 사고 있거든요. 자사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돌았으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되는 게 삼성전자예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추종지수 관리 때문에 파생하고 연관돼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뭐 삼성전자를 실망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사볼까 하는 생각이 더 클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영업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분명 삼성전자는 아직 HBM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네. 원래 잘했던 메모리 분야에서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영업이 이렇게 저하된 거 아니냐. 최근에 나왔던 네, 뉴스를 네. 보면 중국의 거센 추격, 예. 창신 메모리부터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쉽게 얘기하면 거의 삼성전자는 난타당했다. 젠슨 황이 네.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설계 다시 해야 된다. 네. 근데 뭐 삼성전자니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그건 덕담이고. 그럼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그러니까 달라지겠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좀 치욕적인 얘기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부분도 중국이 워낙 치고 올라오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타결할 건가? 이거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게 숙제죠. 그리고 뭐 그냥 이번에도 뭐 짐작컨대 업계에서 얘기는 파운드리 쪽도 상당히 치명적으로 그 이익을 깎아먹는데 기여를 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삼성전자 진통이 좀 오래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반도체 뭐 기업이지만 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네.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에 어느 걸 사시겠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SK 하이닉스가 더 빠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이제 폭을 넓히면 우리가 자꾸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생각하지 말고 반도체 밸류체인을 따라서 이게 쭉 가서 나중에 소재 장비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장비 회사나 이런 데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을 갖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검증이 됐고 네. 후공정 부문도 그렇고 그리고 요새 이제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뭐 주문형 반도체 부문에 특화된 그런 장비 업체들도 있고 네.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 반도체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요즘에 아마 그 가장 많이 좀 다루고 있는 섹터를 본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 조선. 예. 왜냐 이제 트럼프 네.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를 갑자기 부상을 하면서 네. 요즘에 주가 많이 올랐고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하는데도 계속 오르고 조선은 있고. 이게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조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잘 가다가 한 번 꺾이면 이게 언제 깨어날지 모를 정도로 우리 한 번 되게 크게 저가 수지 악몽이 있었죠. 네.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지금도 조선을 우리가 신경 쓰고 뭐 사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 기록적인 하락장 작년에 거기에서도 조선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윤 대통령이랑 12분 통화를 했어요. 통역 빼면 6분이에요. 그 짧은 사이에 조선업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미국 군함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군함 포함한 MRO 관련된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게 지금 러시아 가스를 딱 잠궈놓고 EU에다 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LNG선. LNG선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전 세계 700대뿐이 없는데 LNG선이. 그러면 그거가 그래서 파나마 문화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싣고 저 밑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LNG 탱크 운반선이 파나마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도록 지금 만들려는 생각을 자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터미널 같은 게 없으니까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방법이 뭐냐면 FSRU라고 그래서 오래된 그 운반선을 그냥 띄워놓고 그 네. 옆에다 바지선 붙여가지고 거기서 압축을 풀어서 지하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요 터미널이 유럽에 14개 있는데 9개가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쉽게는 만들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터미널도 유럽에서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2028년부터 뭐 먹고 살지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는 꽉 찼는데. 네. 근데 그 다음이 결국 그게 채워줄 거다. 적어도 미국이 조선에서 우리 경쟁인 중국한테 LNG 운반선을 맡기지는 않을 거다. 네. 네, 그런 의미로 보면 2030년까지 그 LNG 운반선 기준으로만 봐도 거의 100척 정도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도크는 다 찬 상태잖아요. 독은 다 찼으니까 지금은 이제 어떤 시기냐면 그 이후의 걸 잘 안 받아요. 네.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 더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많이 LNG 운반선들이 올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에서 띄워놓고 하는 그 터미널 대행하는 그 배들은 다 옛날에 추진을 헤비 퓨얼 벙커 CU로 움직이던 LNG 운반선이니까 걔네는 퇴역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띄워놓고 쓰고 그 대신에 거기서 새로운 수요도 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조선이 의외로 가장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다 정책의 분석에 보면 이게 수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증시가 작년 뭐 예. 그 미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움직였단 그러니까 뭐 말이죠. 이거랑 유사한 게 이제 일렉트리시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AI 한다 뭐 막 했는데 궁극적으로 그거를 구현해내려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기 중에서도 뭐 그게 원전이 됐건 뭐가 됐건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변압하고 뭐 송배전하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옛날에 골드러시 때 사실은 곡괭이하고 청바지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AI를 완성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그거에 꼭 들어가는. 근데 지금 우리가 변압기가 미국의 한 17% 정도 시장 점유율인데 현지하고 수출 합쳐서
근데 한 40%는 멕시코가 가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 변압기의 80%가 중국제예요. 그러니까 멕시코 25%로 먼저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서 전부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이것도 또 우리가 한번 좀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섹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올해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섹터나 종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으세요? 말하자면 조선, 전력 설비? 예, 조선 전력 설비, 그다음에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그래서, 네.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새로운 걸로 이제 등장하는 그 반도체의 유리기판 관련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뭐 우리가 그 빼놓고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그 반도체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는 탄소 포집 이런 거죠. 왜냐하면 네. 그 전통적인 에너지를 뽑았으니까 트럼프가 마치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소 포집을 굉장히 강하게 밀 거예요. 그래서 주요 그 정유사들이 유명한 엑슨 포함해서 이것들이 벌써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도 그쪽에 이제 뭐 관련이 될 수가 있고 드론이나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북한 뭐 파병해서 많이 죽고 그러는데 이제 사람이 전투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무인 전투 시대가 올 네, 거라고 뭐 예상을 하고 로봇, 뭐 드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도 어쩔 수 없이 좀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우리 지수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일단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증권사들이 이제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제 나오잖아요. 예. 사실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올해는 정말 무의미했어요. 여러 가지가 많아갖고. 상고하절까, 상저하고일까, 상고하고일까. 저는 이제 상저하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저라는 이유는 지금에서 크게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잘 못 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변수가 남아 있어서 꽃샘추위가 거듭해서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의미를 두는 2,500 있잖아요. 코스피 네. 기준에. 이게 의미가 사실 있어요. 이거를 쉽게 넘어서 안착을 해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거기에 싸움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한 2,9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제가 한번 이제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우리 시장이. 그런 타이밍을 좀 그럼 백만개미 당주시니까 동학개미들한테 그러니까 타이밍을 저는 좀 이제 잡아주시죠. 이런 거죠. 상반기에는 주요 섹터의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시간을 보내시고 네. 하반기에 장이 뜨면 그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그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그런 섹터들 있잖아요. 주요하게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섹터들. 그런 섹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관련 종목은 뭐 그냥 검색만 해도 다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보시고 그 가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10일 이동 평균선의 슬로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이거는 수급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이평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수요가 공급을 이겨 나가고 있다. 2주 연속 오른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0일 이동 평균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20일, 뭐 5일 이렇게 비교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제 경험으로는 10일 이평이 가장 중요한 그 척도다. 그래서 10일 이평이 꺾이면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럼 수급이 빠지는 거다. 근데 10일 이평이 우상향하면서 5일이 10일 위로 뚫고 상향 간다. 그러면 거의 이거는 그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세구 백만개미 당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자 전시회죠. CES 2025 막이 올랐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서 기술을 뽐내죠. 이번 화두는 인공지능 AI를 앞세운 휴먼테크입니다. 과연 이 기술들이 우리 실생활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심이죠. 한편 갈수록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카이스트 경영대학 문송천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인더스트리 이주환 애널리스트, 이효은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CES가 올해도 개막을 했습니다. 이효은 평론가님, 예. 이게 올해 주제가 다이브 인, 예. 빠져들다, 빠져들다, 뛰어들다, 뛰어들다. 이런 뜻인데. 예. 흠뻑 젖다, 뭐 이런 걸로도 의역도 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크게는 이제 다이브 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개의 키워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커넥트, 솔브, 디스커버, 그리고 마지막이 다이브 인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든 기술들을 연결하고요. 이 연결된 기술을 통해서 어떤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어떤 해답을 찾고, 그리고 만약 풀 수 없는 문제라면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자. 이런 변화와 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제 CES라는 거죠. 이게 발견하고 해결하고 빠져들고, 사실 이게 보면 올해 CES의 주요 화두가 뭘까라고 예. 한다면 지금 인공지능 예. 과도 연결이 되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술 CES 자체가 예전에는 소비자 가전 중심이었다가 네. 지금은 이제 AI를 비롯해 가지고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뭐 인간 안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디지털 헬스까지 모든 것을 이제 포괄하는 그런 전시회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 해결책을 찾는 방법에 조금 더 그러니까 흠뻑 좀 들어가 보자라는 것이 올해 CES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송천 교수님과 또 이주환 대표님도 CS 좀 보셨죠? 매년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 예. 매년 볼 때마다 어쨌든 혁신 경영장이지 않습니까? 예, 한국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우리 한국 기업들의 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 그 CES 2025는 생성 AI의 경연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생성 AI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특히 젠슨 황의 그 연설을 1시간 반의 연설을 들어보면은 거의 그 생성 AI가 앞으로 우리 인류 생활에 어느 쪽으로 쓰일 수 있겠느냐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준 그런 전시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에 빠져든다의 의미로 그 빠져든다가 채택이 된 그 의미가 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네. 이주환 대표님도 CS 올해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면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딱 맥이 맺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 한 2, 3년 동안 CES는 가전쇼임에도 불구하고 메인 부스들을 주로 차지했던 게 자동차 회사들이었었거든요. 맞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였는데 올해는 사실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컴퓨팅 관련된 쪽으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 주가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IT 반도체 주가가 올라갔던 한 해였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 흐름이 지금 CES에서 바로 보이는 것 같아서 역시 돈 번 회사들이 부스를 크게 차리고 역시 투자자들 관심이 쏠리는 쪽으로 CES 부스가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봤고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다시 전기차나 어떤 자율주행차에서 IT 쪽으로 넘어온 것 같고요. 이게 또 올 한 해 동안의 어떤 화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동안은 어떻게 투자 수익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최고 혁신 경영장으로 꼽히는 대회이고 어쨌든 각 기업들이 정말로 내로라는 기업들이 다 참가를 해서 자사의 어떤 제품 기술들을 뽐내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화제의 인물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화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누굴까 하면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젠슨 황이 올해 CES에서 기조 연설을 맡았습니다. 굉장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일단 젠슨 황의 이야기 듣고 다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Well, now with the Blackwell family, RTX 5070, 4090 performance at 549. Impossible without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announcing a very big thing. We're announcing NVIDIA Cosmos, a world foundation model that is designed, that was created to understand the physical world. The ChatGPT moment for general robotics is just around the corner. 원래 기조연설은 공식 개막 전에 있는 연설인데 이게 메인 행사가 돼버린 것 같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예, 한 1만 명 넘게 실제로 젠슨 왕이 이 연설하기 2시간 전에 도착하신 분들조차도 그 앞에 수천 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뭐 아이돌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것 같네요. 실제로 젠슨 왕이 연설한 곳이 CS 내에서 제일 큰, 원래는 이제 체육관처럼 쓰이는 그런 곳이고요. 네. 최고 1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 1만 명 넘게 이제 꽉 찬 거죠. 네. 실제로 메인 행사장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3시간 전부터 이제 대기 행렬이 이어졌고 네. 좌석이 14,000 좌석인데 꽉 찼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여하튼 뭐 젠슨 황이 이 특유의 재킷을 입고 네, 검은 그 재킷. 서부 미국 서부 지역 출신답게 그 황해의 총잡이처럼 네. 그 연설한 것은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항상 이 젠슨 왕을 상징하는 그 검은색 자켓 거기에다가 이제 그 자신감 있는 말투. 지금 무슨 검투사 그 방패 들듯이 지금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대단한 자신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조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화제를 또 낳고 있습니다. RTX 50 시리즈. 일단 뭡니까 이게? 일단 AI 가속기라기보다는 저거 이제 그래픽 가속에 특화된 제품이 지포스 시리즈인 거고요. 네. 저는 사실은 저 연설 내용을 조금 뒤늦게 어제 확인을 하고 내일 엔비디아 주가 빠지겠구나라고 직감을 했었거든요. 진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CEO한테 기대를 했던 것들은 엔비디아가 작년에서 올해 얼마나 많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특화되어 있는 그다음에 압도적인 경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들고 나온 제품이 지포스였거든요. 네. 그래픽 가속기 일단 엔비디아에서도 이미 지난 2개 분기의 매출에서 보면은 AI 쪽에 비해서 과거에 메인이었었던 그래픽 가속기 쪽, 그래픽 지포스 쪽의 매출 비중이 형편없이 작아진 쪼그라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 실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로 이제 나락으로 간 상태에서 네. 어쨌든 새로운 AI 가속기 쪽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였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현재로서는 당분간 엔비디아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 해석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능, 뭐 예를 들어서 AI 그 성능은 2배 정도, 가격은 또 3분의 1로 낮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네. 지포스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고요.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이제 그 세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지난 4세대 4090, 그러니까 제일 좋았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이번에 5070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낮은 등급의 그래픽 카드로 이 성능이 동일한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500에 팔리던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지금은 한 $500대의 그래픽 카드로 할 수 있게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것들, 한 2배 정도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은 네. 한 $1,500 이상에 팔린 제품들이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종류의 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성은 갖추긴 했는데 대단한 혁신을 보여준 건 아니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왔고 시장에서도 실제 실망 매물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좀 떨어뜨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CES 젠슨 황의 연설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 20년 동안 그 쿠다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듯이 이제는 카스모스 이 생성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 여러 응용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카스모스 생태계를
아마 처음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이제 많은 협력업체들의 그 관심을 끌어모으면서 세계적인 화두를 창출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 의도를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와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고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이 GDDR7 이 제품이 마이크론에 탑재된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게 이제 삼성 걸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더라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그런 루머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기대를 좀 우리한테 별로 확인했었거든요. 좋은 상황이 않게 결과적으로는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픽 메모리잖아요. 그래픽 GDDR 디램이라고 인데 하죠. 네. 그래픽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메모리 회사 중에서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12년까지 그래픽 메모리 가장 앞서 있던 회사는 일본의 엘피다였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그 부실 회사를 큰 돈을 써가면서 인수한 이유는 네. 그래픽 메모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인수와 동시에 세계 1위로 올라섰죠. 그래픽 메모리 분야에서 마이크론이. 그 이후로 물량에서나 기술력에 있어서나 계속 1위를 사실 유지하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지포스에 들어가는 GDDR 같은 경우도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아마 GDDR6까지밖에 납품을 못했었고 그 다음 버전인 6X는 마이크론만 유일하게 납품을 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까지도. 네. 그래서 이미 기술력에 있어서는 어쨌든 엔비디아에서 가장 프리미엄 제품에는 마이크론 것만 계속 사용했었던 건데 이제 세븐 제품에 있어서도 양산 레벨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안정적이고 또한 제대로 호환성이 이루어진 것들이 먼저 마이크론에서 통과를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양산을 다 하겠다는 기사들은 삼성 하이닉스도 작년부터 많이 있었지만 고객으로부터 그런 컴을 받은 건 우리가 확인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이크론은 고객이 공개적으로 확증을 해줬다라는 것인데 제가 여기서 지금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사실은 지포스라는 칩셋의 메모리가 GDDR7이 들어갔다는 것만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속도와 성능이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전력 소모는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굳이 그것을 누군가 뜯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이크론 제품이라는 것을 굳이 언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정확한 의도를 현재로서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한국 기업들에게 뭔가 약간 너네도 좀 도전해달라고 자극을 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와 마이크론의 파트너십이 이 정도 공고하니까 너네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인지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젠슨왕이 또 이 GDDR7이 마이크론 들어간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이 그래픽 디램을 했냐라고 물론 했다가 조크이긴 한데 삼성 LG 그 하이닉스한테 얘기하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또 무마해서 젠슨왕이 정말 이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코스모스 좀 여쭤볼게요. 아까 교수님 코스모스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젠슨왕의 설명으로는 로봇 개발을 위한 챗 GPT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챗 GPT가 나온 지가 2년 전 아닙니까? 네. 근데 챗 GPT가 사실 그동안에 우리 일상생활에 어디서 쓰이고 있느냐? 그럼 일상생활에서 별로 아직 크게 쓰이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나 이제 여러 기업에서 챗 GPT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챗 GPT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미지 처리라든가 영상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에 대한 어떤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뭐 어떤 기계 우리 인간 생활에 사용되는 이 외부 네. 이 컴퓨터 외부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챗 GPT가 아직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카스모스라고.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카스모스 들고 나올 정도면은 뭐 인텔이나 삼성 이런 그 뭐 구글 이런 데서도 우리도 그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 면에서는 역시 또 앞서 나가고 앞서 나가는 그 선두주자의 입장에 처해 있을 때 다른 기업들이 쫓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선점 효과를 위해서 또 이 다른 분야 적용을 위해서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코스모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마 지금 엔비디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옴니버스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아실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네. 현실 세계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이 가상 세계로 가상공간을 가져와서 가져오죠. 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던가 뭐 로봇을 움직여보고 아직 잘 움직이는구나 아니구나 확인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번에 난 코스모스는 이 옴니버스에 좀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을 만드는데 어떤 만들고 싶은 환경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검색을 해봅니다. 해서 뭐 굉장히 테이블이 많은 어떤 공장이라고 그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내용이 저희들 디지털 에셋에 있으면은 그걸 갖고 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모양을 생성을 해주고 여기서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생성된 뭐 책상을 만들고 뭐 벽을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 자동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물리값을 부여를 해줘요. 그래서 네. 굳이 이 현실 환경을 그대로 복사할 필요 없이 가상 환경을 현실처럼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주행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요. 예. 아니면 로봇을 직접 움직여 본다던가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고 자신들이 이것을 공짜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이라고 또 설명을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로봇 같은 거 성능을 높이는데 뭐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젠슨왕 CEO의 발표를 잘 보면은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플래닝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였었고 뭔가 지금 시장 선점을 위한 메시지 정도로 저는 일단 해석을 정확히 하고 얘기하면 있는데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두 개의 분야를 했던 게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차였단 말이죠.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솔직히 말하면은 과연 언제 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각국에 있는 도덕적인, 사법적인 그런 규제와 규범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임계점에 도달하는 게 과연 어느 시점이 될 것인지에 문제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시기가 좀 불명하다라는 것이 일단 저의 의견이고 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과연 중요한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거든요. 실제 도로에서 쌓였던 주행 데이터가 정말 필요한 건데 예. 구글이나 테슬라, 그다음 BYD나 알리바바에서 그동안 누적해오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경쟁에서 이길 만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엔 도요타라는 파트너를 언급했거든요. 네. 근데 이 파트너가 정말 좋은 파트너인가? 왜냐 도요타라는 기업이 전기 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장에서 규모는 세계 1위지만 네. 말씀드린 두 분야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차는 많지만 여긴 자율주행에 있는 차가 하나도 없고 전기차도 하나도 없는 기업을 파트너로 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파트너십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로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아무런 비클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파트너를 정말 잘 선택한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획을 뭐 세울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너 개의 그 이미 자율주행차 시대에서 앞서가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젠슨 황이 이제 그 특별히 강조한 거는 이 자동차도 하나의 로봇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생성 AI 기술이 로봇에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자동차도 하나의 로봇이라고 그러면은 생성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또 하나 그 젠슨 황의 초점은 뭐냐면은 사실 제조업이 이 전 세계 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제조업에 챗GPT가 사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제조업 회사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네. 제조업체에서 야 이거 생성 AI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해봐. 근데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생산 제품 만드는데 뭐 불량률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든가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조업 쪽에 이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이건 제조업을 위한 겁니다. 제조업 쪽에 생성 AI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냐. 거기서는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네. 자, 젠수상 얘기 그만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또 이번에 CES 방문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어쨌든 HBM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파트너가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에 하나고요. 네. 현 시점에서는 TSMC와 하이닉스를
빼면은 엔비디아 칩이 생산될 수 없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도 엔비디아 칩이 여전히 고객들한테 많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한 파트너들하고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젠슨 황은 지금 빨리 HBM4가 상용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야지 본인도 조금이라도 더 퍼포먼스가 높으면서도 전력성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삼성보다는 앞서 있는 게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한 논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SK그룹 같은 경우는 또한 통신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내에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인 거잖아요. 고객의 데이터를. 그래서 네. 지금 AI 쪽에서 고민하는 게 하드웨어의 성능의 문제보다도 이거를 학습 추론할 때는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글로벌리 연간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들이 우려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와의 협력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한 이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그룹과 엔비디아와의 좋은 파트너십은 당분간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SK가 텔레콤도 있네요. 국내 이번에 1위 사업자죠. 그렇죠. SK그룹이 이번에 이제 그 그룹 전체의 그 통합 전시관을 마련해서 거기에 또 HBM3E 16단 시제품을 거기에 또 샘플을 공개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 이제 최신 버전이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물리적인 한계에 거의 이제 완전히 다다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솔직히 나빠질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 말고 다른 회사들이 빨리 HBM 그 신제품을 개발해서 좀 이제 견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현 단계로서는 지금 SK 하이닉스 정도의 이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금 계속 쭉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로에게는 최고의 파트너. 예. HBM 쪽은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젠슨 황이 시연한 제품 중에 소형 그 슈퍼컴퓨터 예. 그 프로젝트 디지트에 거기에도 HBM이 들어가 있듯이 네. HBM은 빠질 수 없는 요소거든요. GPU도 들어가야 되지만 HBM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죠.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위한 퀄테스트 통과 언제 되나 이제 작년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됐다가 결국 안 됐죠. 또 이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공할 거라 확신한대요. 좋은데 재설계를 해야 된대요. 그럼 이게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반도체를 재설계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그 내 안에서 두 문장이 상충한다는 느낌도 받게 되거든요.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판단을 전혀 180도 다르게 할 것 같아요. 리트럴리 보면은 상충되는 건 없고요. 네. 뉘앙스적으로 보면 조금 상충된다는 느낌이 있긴 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상충됩니다. 분명히 작년 5월부터 이제 계속 콜 테스트가 안 되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건 설계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거의 한 9개월 정도 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문제라는 것. 그래서 젠슨은 그 부분을 다시 꼭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팩트를 얘기를 해주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데 시점을 얘기를 하진 않았죠. 네. 그래서 언젠가 성공할 거라는 거는 삼성도 알고 있고 누구도 알고 있는데 그게 올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내년일지에 대해서 언급 안 했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잘해주면은 우리는 사줄 용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너네한테 특혜를 주면서까지 사지는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응원도 있지 않았어요. 꼭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걸 이게-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우리 평론가님. 실리콘밸리에서 얘기하는 푸 샌드위치, 똥 샌드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처음에 맛있는 걸 주고 중간에 꼭 할 말을 똥을 끼우고 다시 이제 맛있는 걸로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형적인 약간 그 똥 샌드위치 화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성공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뭘 사주고 싶어도 본인들의 기준을 통과를 해야지 이걸 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넘어갈지에 있어서 좀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잘 보이질 않는 겁니다. 실제로 몇 달 전에 세계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행사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TSMC 같은 회사들은 이제 1나노
공정까지 굉장히 큰 존재감을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그 새로운 그 존재감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넘어갈 것인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단계를 버리고 좀 더 앞선 공정으로 나가겠다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 이제 신뢰를 되찾을 것인가가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교수님께서는 젠슨 황의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한 게 좀 특징이 있었는데 너무 서둘렀다. 그렇게 서두르면 안 되는데 서둘렀다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 설계 과정과 공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 그걸 어떻게 제거해 나가느냐 거기에 많은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과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반도체를 재설계한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나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입하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네. 딱 이만큼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공정에서 특정 스텝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2, 3개월이면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설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놓은 것들을 모든 스텝을 한번 다 돌려봐야 이게 최종적으로 완벽한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 하나의 테스트를 하는 데서도 3개월 정도 걸려요. 실리콘이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그걸 이제 긴급으로 하면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물론 최종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중간에 스플릿을 해가지고 계속 늦겠죠. 왜냐하면 다 보고 시작하면 너무 늦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상. 네. 그 설계의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설계 결과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서 삼성이 딸리는 거는 확실히 시되고 그 데이터 확보를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역시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자꾸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사실상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이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젠슨 기조연설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령탑 한진만 사장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파운드리가 이번 지난해 4분기 실적도 보면 상당히 영업이익을 갉아먹은 주범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올해는 좀 달라질 계기가 보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네.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4나노, 3나노에선 재미를 좀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언더 2나노 쪽에서 아마 사활을 걸고 승부를 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똑같은 심정으로 있는 게 지금 인텔과 라피더스도 똑같거든요. 그 위에서는 이미 경쟁이 힘들다고 보고 2나노 밑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들이, 인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라피더스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이제 역량을 집결할 것 같은데, 과연 삼성전자 물론 로드맵에 있죠. 1.8나노, 1.6나노에 된 것들이. 근데 이것이 과연 올해 안에 사실은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연말쯤 됐을 때.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물량들이 이제 조금씩 초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 결과 바로 나오거든요. 피드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됐을 때 누가 과연 승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볼 수 있긴 한데,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는 사실은 외부에서는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네. 3나노, 4나노에서 옐드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또 2나노에서도 안 나온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공정이 많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극적인 반전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게 반도체 공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밖에서 좀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공개된 성적표만 갖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6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평론가님, 예. 원인이 뭘까라고 본다면 당연히 반도체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작년에 내내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앞서 말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그 2023년에는 적자였다가 2024년 회계분기에는 흑자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서를 제조를 하는 쪽이랑 이 그 메모리를 제조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다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만 이제 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삼성 제품에 대해서 이제 큰 고객들이 이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고루 파운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여러 군데서 좀 골고루 다 이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중국의 추격도 상당히 거세다. 그래서 상당히 예를 들어 창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꽤나 기술 수준이 높은 제품들을 지금 시장에 막 공급을 하면서 공급 과잉에 의한 제품 가격 하락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파운드리 쪽을 보면은 파운드리의 삼성의 수율이 TSMC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결국 설계에 사용하는 데이터가 관건인데 데이터에서 딸리다 보니까 데이터 딸린다는 거는 협력업체가 적다는 거고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삼성 자체에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또 인텔이 얘기하는 원 API 같은 그 생태계,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삼성의 발표에 하면은 인텔의 생태계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 네.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자체 생태계를 쿠다, 원 API 같은 걸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남의 생태계, 경쟁업체의 생태계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실적 저점이 언제일까라고 본다면 반도체 업황. 제가 너무 이주환 대표님한테 어려운 질문만 자꾸 순서상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4분기가 저점이냐?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1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다. 어쨌든 반도체 이 업황 사이클을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제 좀 메모리 위주가 되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을 어떻게 보느냐가 연관이 돼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3분기가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연도별로 해보면. 네. 그래서 4분기가 3분기보다 실적이 좋아지는 경우는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좋은 호황기가 연속해서 올 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4분기는 3분기보다 좀 안 좋아지고 1분기, 2분기가 최악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사이클로 보면은. 그래서 2분기가 가장 안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실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반도체 쪽의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하반기 좋아지느냐? 근데 사이클이 보통 4년 정도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호황기는 1.5년, 불황기가 2.5년이에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게 비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이긴 한데 근데 현 호황기가 시작된 게 작년 1분기부터이기 때문에 네. 올해 2분기면 1.5년이 끝나는 거죠. 6분기가 마무리돼서 하반기가 되면 사이클상으로도 일단 다운 사이클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범용 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환경 자체적으로.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과 관계없이 HBM 사이클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800억 불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후년엔 내년부터는 모르겠다. 2020년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좋을 것 같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범용 제품보다는 지금 HBM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쪽에 마진율이 뭐 몇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쪽 가격 하락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반도체 사이클은 안 좋아지지만 하이닉스 시점 올해 연말까지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사이클을 HBM 사이클에 갈아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기존 메모리 사이클대로 같이 내려가 버릴 것이냐는 건 본인들 당사자들이 하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판단할 때는 소위 HBM을 필두로 한 그런 AI 관련형 칩들과 전통적인 레거시 칩들을 좀 이원화해서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올해까지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된다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올해까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올 연말까지면 제가 볼 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서버 체인지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완료가 된다 보고 있어요. 네. 한 50% 정도. 그러면은 내년에도 그만큼 투자를 할 건 퀘스천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장세가 증가는 하겠지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HBM도 그렇고 올해와 작년과 같은 성장세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성장 동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일반 반도체 사이클에 또 그냥 휩쓸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젠순한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올해 CES의 좀 다른 화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입니다. 예. 로봇이요. 로봇이 요즘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꽤나 주목을 받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눈에 보이는 로봇들이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올해 CES에서도 상당히 눈에 번뜩이는 로봇들, 아이디어가 아주 기가 막힌 로봇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로봇 같은 부분들은 많이 이미 발전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비자 가전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인공지능 같은 부분의 성과를 발전시켜 가지고 이 물리적인 기계에 넣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발달이랑 하드웨어 발달 사이에서는 약간 살짝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많은 발전이 좀 딜레이가 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어서 빠르게 반응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붐들이 있으니까요. 붐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 때문에 네. 소형 로봇을 만들기가 좀 쉬워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뭐 로봇 팔을 달고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런 인간형 로봇보다도 오히려 직접 이 로봇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뭐 간단한 음식 같은 것을 해주는 이런 기계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화된 기계의 형태로서 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로봇의 영역이 확장될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로봇 분야에 지금 활발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그 로봇 기업을 인수했고요. 근데 로봇은 사실 비쌉니다. 고가 제품이고. 네. 그래서 그 저가형 로봇을 만들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데는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왜 원전도 소형 원전이 나오고 원자력 발전소도 또 우주선도 소형 우주선이 나와가지고 그 달나라 우주 개발에 투입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의 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로봇의 소형화, 거기에 챗GPT 같은 생성 AI가 기여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그 좋은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봇을 우리가 상용화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스마트폰처럼 늘 갖고 다니거나 많이 쓰는 거를 이제 상용화라고 하죠. 그 시점이 언제쯤 올 것인가라고 본다면 이주환 대표님. 로봇이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네. 이걸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간병인 로봇이면 전체 간병인 수 중에 로봇 간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몇 % 이상 되면 상용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로봇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그런 기준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조금 사실은 좀 좁혀서 우리가 좀 기대치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어제 이제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번에 화두가 물리적인 영역으로 AI를 확장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였었잖아요. 네. 격에 그려지면서 예를 들었던 게 자율주행차 로봇 예상했었던 두 개가 사실은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고 가장 밀접하게 바로 올 수 있는 시장이라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우리가 보통 기존에 쓰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두뇌와 계산기만 필요했었던 시스템인 거예요. 그 여기서 두뇌 역할은 CPU인 거고 네. 계산기 역할을 하는 게 GPU였던 건데 하나의 두뇌가 1000개의 GPU랑 계산기를 통해서 빠르게 연산해내는 것들이 그 시스템의 어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네. 이제 물리 영역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 두뇌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산기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들을 움직일 때는 각종 이것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센싱하는. 그래서 옵토라든지 센싱이라든지 아날로그 같은 쪽의 반도체 수요들이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최근 2년 동안 반도체를 섹터별로 보면은 로직 IC 쪽의 성장률이 가장 높았어요. 네. 로직 IC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게 GPU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CPU가 두뇌라면 GPU는 서브 커맨더 정도 역할을 해주는 정도 역할인데 이제 이것이 만약 물리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로직 IC가 그보다 조금 낮았던 다른 쪽의 영역. 시장 규모는 더 작지만 우리가 보통 기존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필요할 것이다 생각했던 반도체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 네. 개별 반도체, 옵토, 센서, 아날로그 쪽인데요. 이런 쪽의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아직까지 그쪽에 크게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 분야들이어서 네. 유럽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랑 큰 틀에서 봤을 때 잘하던 것들이 이건데 내가 안 하던 것들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열리게 되게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이나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주문용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리 그쪽의 생태계에 적응이 돼 있지 않으면은 실제 수요가 막 일어날 때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겠고 HBM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문형이라는 건 특정 반도체 종류가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만들어준 규격으로 양산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커스텀했느냐의 차이인 것뿐이라서 네. 모든 제품, 모든 영역에 주문형이라는 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럼 다 일종의 파운드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고객 맞춤형으로 가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TSMC가 지금 현존하는- TSMC는 항상 일감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네. 빨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이혼 평론가님, TV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AI가 우리가 물리적 생활 영역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AI 스마트폰 이런 것도 나왔지만 예전에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거실에 있는 TV가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AI의 중심 컨트롤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올해 CS에 그런 경향들이 보입니까? 사실 이 TV를 장악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를 만든 이유도 이 결국은 거실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컸었고요. 소니 역시 마찬가지였고 TV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사실상 이 스마트홈 기술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TV에 AI를 넣는 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10년이 넘고 중간중간에 뭐 리모컨이 되고 말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찾아줍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한 10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동안 이 기술을 안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쓰이는 AI 기술은 이제 화질을 좀 개선해 준다던가 음향을 개선해 준다던가 하는 이런 용도로만 주로 많이 쓰였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랑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 기업들이 이제 서로 업무 협약을 맺고 빅테크 기업의 AI를 TV에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일단은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이 생성 AI가 인식을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일이 이제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전에는 말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즘 뭐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이런 그 서비스들은 정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즉문즉답이 그냥 바로 가는 그리고 그동안 이 쌓여왔던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 생성 AI에 입혀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끌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보편적으로 좀 쓰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 충분히 TV에 생성 인공지능을 넣어도 사람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여기에다가 다른 하나는 이제 TV가 시청자들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안쪽에 이제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시청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이제 읽어내는 이런 것까지 지금 도입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좀 TV를 인공지능처럼 편하게 사람처럼 이제 쓸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확장되어 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TV가 AI 플랫폼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제가 볼 때는 이 TV는 TV로서의 그 시청하는 그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여전히 있고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현재 가정에서 거실에서 보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튜브 방송 보는 하나의 그 물건으로 돼 있지 이런 그 다른 채널들도 물론 보지만은 유튜브 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 TV가 허브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건 제가 볼 때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이런 스마트 기기의 허브는 여전히 스마트폰, 이 네. 휴대전화가 돼야 되고 휴대전화와 TV를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지금 연동 기술이 너무 없어가지고 TV를 활용을 못하는 건데 그 연동 기술이 좋은 게 나오면 그런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TV 활용도가 더 있지 않을까. 자, 올해 CS 여러 화두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거의 막바지로 갑니다. 마지막 화두 저희가 뭘로 고민하다가 양자로 짚어봤습니다. 양자도 지금 되게 화두입니다. 화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글이 또 양자 관련된 칩과 그 칩을 또 탑재한 그런 시제품들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에도 놀랐고 올해 CS에서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저희들 들어오기 전에 셋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 토론을 그러셨어요?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아직은 이게 상용화되기에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시점이었었고 네. 아직은 거의 학술적인 수준 정도이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긴 했었거든요. 학술적인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디지털 방식의 컴퓨터와 통신과 컴퓨팅을 대체할 정도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보다는 또 두 분이 더 많은 사실은 스터디를 하신 것 같아요. 양자 역학, 네. 물리학 이런 제가 이제 물리학과 예전에 나왔으니까 네.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이제 양자 역학을 기반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도 있고 이게 겹쳐진 네. 중첩된 기술인데 그 양자 컴퓨터라는 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든지 어떤 스포츠카가 있고 일반 승용차가 있다고 그래도 속도와 질이 있잖아요. 그 속도가 빠른데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그렇죠? 속도는 저속을 지켜가는데 사고가 덜 날 수 있고 속도와 질은 항상 상충되는 것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속도는 무지하게 빠른데 예를 들어서 이 한 몇십조 년 걸릴 계산을 네. 5분 만에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속도는 빠른데 답이 틀리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답을- 오류들도 잡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니 잡기 위해서 또 계산을 해야 합니다. 양자인데 하면 되죠. 계속 시키죠. 하면 되는데 시간이 그건 또 많이 걸리거든요. 아. 자기 양자 컴퓨터가 내놓은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이런 수치 회계 계산 쪽에는 써서는 부적합하고 통신 그 내가 저쪽에 뭘 보낸다 이거예요. 네. 너 받았냐 안 받았냐. 만약에 제대로 안 받았으면 또 보내면 되니까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에 센싱 저 물건이 뭐냐. 그럴 때 그걸 정확히 센싱할 수도 있고 덜 정확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자세하게 하면 또 더 노력하면 더 자세하게 센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과 센싱 쪽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쓸 수가 있는데 그 두 영역을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 사무에 썼던 컴퓨터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하고는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영역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가 이제 금년이 유엔이 정한 양자의 해입니다. 유엔이 정한 양자 컴퓨터의 해인데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 시적인 의미와 더불어 이제 그동안의 양자 컴퓨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 구현한 실험실에 구현한 컴퓨터 모습을 보니까 컴퓨터가 아니더군요. 무슨 외계인 같이 이렇게 막 돼 있더라고요. 아 그게 그 실제로 그 양자 컴퓨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굉장히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고요. 네.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굉장히 초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우주보다 더 예. 저온이라고. 굉장히 영하 70도. 네. 영하 이 상태를 70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여기서 쓰는 이런 컴퓨터가 아니군요. 예,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작년 말에 구글에서 이제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얘기하면서 이 컴퓨터의 특징이 점점 이 계산할 수 있는 이 큐비트 단위를 늘려갈수록 오류가 줄어들더라. 우리의 이 오류가 줄어드는 뭐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한 100큐비트 정도 쓰고 있는데 조만간에 1000, 10,000 이런 식으로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상용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붐이 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2단계조차도 이 구글에서 내놓은 그 논문을 직접 보면은 한 이 마일스톤을 이정표를 한 6단계로 이제 구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두 번째에 겨우 도달한. 근데 이 연구가 1990년대에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에 겨우 도달했고 앞으로 3, 4, 5, 6 자율주행차처럼 지금 넘어가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양자 컴퓨터에도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게 기존 컴퓨터 기술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떨어진 새로운 컴퓨터가 아니고 네. 기존에 그동안에 우리가 반도체 중심의 컴퓨터를 개발했던 기술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면서 거기에 양자 기술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와 양자 컴퓨터의 미래는 관계를 뗄 수가 없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상용화 시점을 저희가 언제로 가늠할 수 있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구글 윌로우 칩이 공개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 굉장히 양자 관련된 관련주들이 뜨겁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짚기 위해서 질문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의 응용 분야가 이런 수치 회계 분야가 아니고 사무 계산 분야가 아니고 통신이나 센싱 분야로 국한이 돼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인식이 형성이 돼 있을 때 네. 그때는 그 취입이 양산이 가능하고 상용화 시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0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기사 봤을 때 이게 양자 통신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필드에서 장거리 통신에 가장 먼저 성공했던 건 중국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어느 두 도시가 한 2,000km 정도 떨어졌는데 이쪽에서 신호를 보낸 거를 저쪽에서 확인을 했다 정도까지가 큰 이슈가 됐을 예. 정도로 해서 지금 그래서 약간 통신 쪽이 가장 일단 빠르게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들 하나 지금 어떤 우리들이 가상화폐의 그 해킹 문제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양자 컴퓨팅을 했을 때 해킹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해킹 당한 순간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해킹이 되는 걸 지금 알면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보안 쪽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그런 관심들과 투자자들의 섹터로 돈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예, 보안 쪽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통신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보안이 안 되면 우리가 상거래를 할 수 없듯이 그 보안에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교란시킬 기술로서의 그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블록체인을 깰 정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암호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창과 방패를 다 갖고 있는. 그 암호 기술이 지금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뚫을 수 없는 기술이. 근데 양자 컴퓨터 네. 계산 속도면은 그거 뚫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CS 기자간담회에서 했네요. 양자 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릴 수 있다. 15년 뒤에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양자 컴퓨터 주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한꺼번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젠슨 황이 울고 웃게 하는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엔비디아 젠슨 황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젠슨 황이 CES 내내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제2의 젠슨 황이 한국에서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